이성구의 속물경제 소비자 팁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사실 출산 문제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정부는 100조 이상의 150조, 200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출산율 내지는 합계 출산율은 막 떨어져서 이제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이 안 된다는 거는 가임기 여성이 자기 평생을 통해 가지고 낳는 아이의 수가 일이 안 된다는 거니까, 보통 부부를 생각해 본다면은 두 사람의 부부가 한 사람이 안 되는 애를 출산해 가지고 인구가 줄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듯이 저출산 그 자체가 정말 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한 1950년대에는 인구 밀도가 남북한 합쳐가지고 200이 안 됐습니다. 100 몇십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던 나라가 점점 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인구 1000만 이상인 국가를 기준으로는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고 나라가 아니다 하는 논란도 있으니 벵글라데시 다음에 한국입니다. 근데 벵글라데시는 거의 국토 전체가 경지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지 면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구 감소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에 나쁘냐 하는 거는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가정을 아이를 출산하는 장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면은 정부가 목표 출산율을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산 자체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서 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이죠. 다만 일부에서는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을 주는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집의 정원을 크고 멋있게 만드는데 이웃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면은 그게 이웃에도 도움을 주는 활동 정도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아이를 낳는 게. 우리가 그걸 경제학에서는 외부 경제라고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우리 경제가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출산율이 얼마냐 해가지고 1에서 2 사이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야 잘 살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 한 10 정도를 꼽았을 때 미국하고 호주를 빼고는 한 국가의 인구가 다 1000만이 안 되는 국가들입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그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데 전부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국가들이죠. 그렇다면은 인구의 수가 반드시 그 나라의 경제의 활성화 정도 내지는 1인당 국민소득을 뒷받침하느냐 하면은 관계없다라는 얘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 경제가 이제 개방 경제가 되면서 자기 경제의 크기가 꼭 그렇게 아주 큰 크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교역과 경제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최근에 애들이 줄기 때문에 연금 자원이 금방 고갈이 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 그러니 출산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야말로 인권 침해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각 가족에서는 남자애들을 좀 많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손 부족을 메꾸는 한 수단이기도 했고, 또
6,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모를 봉양하는 거는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남자를 낳아야지 노후가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그거가 꼭 나쁘다 어쩌다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애를 많이 낳자 한다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일인 거죠. 오히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금 수익성을 어떻게 높이면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들, 바로 노인 세대들이 저축을 얼만큼 더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게 맞지, 저축을 하기 싫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노후를 봉양받읍시다 하는 거는 적절한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사회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면은 인력 부족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미 기계화 정보화가 엄청 진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아져도 오히려 20년, 30년 뒤에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주장하는 걸 보면은 국방 인력, 사병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혹은 학교는 많이 세웠는데 그 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말과 수레를 거꾸로 매는 거죠. 그렇게 줄어든 인구에 맞는 첨단 기술에 의한 국방,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뒤떨어진 전술이라든가 교육 방법을 그대로 둔 다음에 출산율을 높여서 해결하자는 거는 정말 황당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입니다. 또 뭐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시장 군수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출산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이라는 거가 이렇게 정부 주도적이고 매우 이 관료적인 그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씁쓸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의 생각 중에 일부는 뭐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육아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큰데 그래 봐야 앞으로는 우리가 그 다음 세대로부터 노후 보장 봉양을 받기는 어려우니 포기하고 그렇지만 애를 같이 살면서 느끼는 기쁨 이거는 좀 누리고 싶다 보니까 아이 대신에 반려견을 키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좀 씁쓸한 면이 있지만 뭐 부분적으로 현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럼 저출산 대책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여기도 저는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왜 출산을 꺼리고 있느냐? 그 출산을 꺼리는 거가 뭔가 시장의 실패 내지는 정부의 실패를 포함하고 있느냐? 만일 그런 실패의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거해 주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에 따르면은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육아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걸 저출산 대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육아 비용을 줄이는 거라면은 우리가 기본 복지를 충실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아이는 먹고 입고 교육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면 소위 기본 복지를 보장해주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 복지를 실현시켜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옳다는 거죠. 기본 복지를 얘기하지 않고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거는 좀 거꾸로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원인이 부부의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니라 부부가 아닌 미혼 가구의 출산율이 낮다는 거가 원인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부부의 출산율들은 보면은 한국 사회가 이미 2를 넘고 있는데 미혼 가구의 출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위 이거를 뭐 도덕적으로 제가 이거를 장려하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혼외자가 한국에는 아주 적습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보여드리죠. 한국은 2%가 안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뭐 그 뒤에도 크게 변화했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56%, 스웨덴 54%, 네덜란드, OECD 평균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ECD 선진 국가들은 전체 출산율의 거의 반쯤이 결혼과 매칭되지 않는 아동의 출산에서 온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일부러 장려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처럼 차별을 통해 가지고 혼외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가 또 꼭 맞느냐. 결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도덕이 꼭 그래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좀 지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물러났던 검찰총장도 혼외자 문제로 물러났던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혼외자에 대한 차별 내지는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도 그런 혼외자 사생아였고 우리가 최근에 아주 유명한 스티브 잡스 역시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혼외자를 계속 차별한다면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그 외에도 뭐 훌륭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혼외자,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은 버려는 것이 이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각 가정 혹은 개인들의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게 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 방식도 지금보다 훨씬 쉽게 그리고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없다. 별도 숙소로 가게 하기보다는 바우처나 현금을 줘가지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쓸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남성의 결혼 장애 요인의 1위. 그러니까 미혼 가구로 남아있는 그 가구들이 왜 결혼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남성의 경우는 1등이 집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집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완장차기를 너무 즐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많이 정해놓은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러는데 문제는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를 낳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애를 낳고 결혼을 해야 주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미스매칭이. 그러니까 차라리 미혼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완장 그만 차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집 구입할 때 혜택을 주자.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은 조금 더 큰 집에 혜택을 주고 애를 낳으면은 조금 더 혜택을 주면은 서로 사다리처럼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계단을 통해서 완장을 차고 줄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좀 덜 하면은 출산도 훨씬 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거를 좀 줄여나가면은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 대책 그래가지고 일정한 출산율을 정해놓고 정부가 강요하기보다는 바로 그런 장애 요인을 없애놓은 다음에 나타난 출산율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교육 혹은 국방, 산업정책, 연금정책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은 바로 그런 정책들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교육, 국방, 산업, 연금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출산율을 건드리면서 수십조의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좀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책.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발전하고 활발한 나라들은 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민이 오면서 그 나라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민 정책도 그런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하나를 정해놓고 국민들을 마치 애를 낳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이런 정책들은 폐기하는 게 옳다. 다만 출산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은 제거해 주되
그 다음에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구의 속물경제 소비자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